안녕하세요. 식사요법 강의고요. 어제 첫 수업 하셨죠? 그래서 시험 제도에 대해서 좀 들었을 텐데 시험이 좀 바뀌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2016년도 시험이 39회였고요. 그 다음에 내년 시험이 이제 2017년도에서 40회 시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5에서 2016으로 넘어올 때도 시험이 약간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약간 합격률이 낮아졌었거든요. 그러는데 또 2016에서 2017로 오게 되면서 또 완전히 일단 뭐 사실은 내용 자체가 매우 바뀐 건 없는데 과목명이 바뀌어버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바뀌다 보니까 다소 굉장히 이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굉장히 불안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8주에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식사요법이라는 강의가 들어갈 텐데요. 일단은 먼저 다시 한번 계속 머릿속에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시험이 크게 이제 1교시, 2교시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시험이. 그래서 1교시는 100분간 시험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100분. 그래서 9시부터 10시 40분까지 시험을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30분 쉬고 11시 10분부터 다시 85분간 시험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00분간 풀어야 될 문제가 120문제. 그 다음에 여기서 풀어야 될 문제가 100문제. 그래서 총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220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작년 2016년 올해죠. 올해 이번 39회 시험까지는 일반적으로 300문제였었거든요. 300문제가 들어가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크게 바뀐 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큰 과목으로 들어갔던 것이 영양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식품학 및 조리원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 식사요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단체급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어서 이 영양학에서 예를 들어서 60문제, 식품학 및 조리원리에서 50문제, 식사요법에서 40문제, 단체급식에서 50문제에서 이 네 과목에 해당이 되는 파트가 이제 메인 과목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과목들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 200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200문제였었고 나머지 이제 영양교육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영양판정이 있었죠. 영양판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생리학 그 다음에 생화학, 그 다음에 식품위생, 위생이 있고 위생 법규가 영양 판정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들. 뭐가 없었던 거죠? 식품위생이 있었고 위생 법규가 있었잖아요. 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위생 법규까지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총 이제 20문제씩 해서 이렇게 있었던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100문제, 그 다음에 200문제 이랬는데 2016년도에 어떤 게 있었었냐면은 여기 200문제에 해당이 되는 이 메인 과목들을 워낙 이제 과락으로 넣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체 300문제 중에서 60%에 해당이 되는 180개만 맞으면 합격이 되는 건데 아무리 이쪽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영양학 같은 경우에 60% 여기에 해당이 되는 과락에 해당이 되는 것은 40%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100점을 맞았어요. 전부 다. 다 맞았는데 만약에 영양학에서 내가 여기 40%에 해당이 되면 24문제였을 거 아니에요. 24문제 아래로 맞게 되면 떨어지는 거예요. 나머지 걸 다 맞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메인 과목에만 이걸 적용을 했었었는데 2016년도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 과목들한테도 다 이 과락을 적용해 버린 거죠. 그래서 이번에 2016년도에 시험 봤던 학생들이 굉장히 불안했던 이유가 이거였었어요. 생리학도 생화학도. 그래서 생리학, 생화학 같은 경우에도 40%에 해당이 되면 8문제잖아요. 내가 나머지 건 진짜 잘했는데 나 생화학 너무 어려워해. 그래서 생화학을 7문제밖에 못 맞았어. 라고 하게 되면은 이번에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대신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는 대신에 어렵게 되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어렵게 되진 않았었는데 그래도 2015년도까지는 계속해서 합격률이 65%, 66%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랬는데 2016년도에 이렇게 전체를 과락으로 넣어버리다 보니까 합격률이 58%로 떨어져 버린 거죠. 약간. 58%로 떨어졌는데 2017년도에 또 바뀐다는 거잖아요. 지금 문제 경향이. 그래서 바뀌는 경향이 이제는 전체적으로 이제 네 과목으로 줄어들게 되는 건데 영양학 부분에서 영양학하고 생화학을 집어넣겠다라는 거죠. 첫 교시에. 그래서 영양하고 생화학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이제 60문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영양학, 생화학. 근데 이 영양학에는 그냥 영양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급 영양학, 그러니까 기초 영양학, 고급 영양학, 생애주기 영양학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2교시 파트, 여기 또 1교시 부분에서 나머지 100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에서 제가 120문제를 푼다 그랬잖아요. 100분 동안에. 이 60문제에 해당하는 거에가 들어가는 것이 영양교육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식사요법,
들어가고, 자, 식사요법 및 생리학 이래서 과거 생리학 과목을 따로 떼놨다면은 이 생리학을 식사요법과 더불어서 같이 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이제 또 60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 출제 이거를 만드신 분들도 아직 문제 출제를 다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전에는 식사요법에서 예를 들어서 40문제, 생리학에서 20문제, 영양교육에서 20문제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 것들이 아직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거죠. 지금 현재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과목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영양학이라고 이름을 써놨지만 실제로 기초영양, 고급영양, 생애주기 영양학이 들어간 것처럼 영양교육에도 일반 영양교육, 영양상담, 지역사회 영양학이 들어간다고 어제 배우셨죠? 지역사회 영양까지 여기 들어가요. 그 다음에 식사요법 여기 부분에는 임상영양학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겠지만은 임상영양학하고 식사요법하고 이걸 포함하는 식사요법이거든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임상영양학, 식사요법을 아마 따로따로 배운 학교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임상영양학은 뭐고 식사요법은 무엇이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임상영양학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원인이에요. 원인. 왜 이 질환이 생겼는가라는 원인하고 그 대사 기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임상이에요. 그러면은 질환이 생겼어. 어떠한 질환이 생겼다라고 했었을 때 이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이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아파요. 약을 먹고 수술을 하고 식사요법을 하고 자 약물에 해당되는 것은 약대에서 수술이라든지 치료에 대한 것은 의대에서 우리는 그중에서 식사를 이용한 요법을 들어가겠다. 우리는 식사요법이에요. 치료법인 거죠. 이거는. 그게 이제 식사요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임상영양학은 질병의 원인과 기전에 대한 거, 증상에 대한 거. 식사요법은 그중에서 치료법이 식사요법인 것이 바로 식사요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영양, 식사요법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이 사람이 정말 질환이 맞아? 이 질환거에 해당이 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해서 영양 판정 부분까지 같이 포함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요법이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학교 다니실 때도 저한테 이제 뭐 말씀 여러분들이 나누다 보면은 여기 식사요법이 전 학교 다닐 때 너무 어려웠고요. 정말 어려워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 과거의 식사요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쉬웠어요. 예를 들어서 고혈압 환자에게 제한해야 될 음식은 무엇인가? 그럼 옛날 같으면 나트륨, 소금 이러면 끝났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안 물어봐요. 지금 절대 이렇게 안 물어보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묻는 거죠. 60세에 해당이 되는 남자가 있었고 키가 예를 들어서 172cm에 몸무게가 80kg인 남자가 있었고 뭐 혈압은 예를 들어서 150에 100이 나왔고 헤모글로빈 A1C 수치는 뭐 8%에 해당이 됐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임상 수치를 쫙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보고 나서 이 사람에 해당이 되는 것이 150에 100, 140에 90을 넘었으니 이 사람 고혈압이네 라는 것을 내가 판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영양사가 이 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는 식품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은 이걸 보고 나서 1번 예를 들어서 1번에 뭐 채소가 있었고 2번에 과일이 있었고 뭐 3번에 햄이 있었고 이렇게 쭉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질환 중에서도 지금 고혈압 쪽이 판정에서 140에 90이라는 판정 수치를 넘었으니까 고혈압이네. 그러면 우선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짠 음식에 해당이 되는 걸 제한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식품을 찾으실 줄 알아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식사요법이 쉽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까 제가 원인 기전 얘기를 했잖아요. 원인 기전을 알려고 보면은 누구를 알아야 돼요? 생리학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생리학. 혈압은 무엇이고, 그죠? 혈액은 어떻게 순환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 여러 가지. 이런 생리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100분 동안 풀어야 될 120문제에 해당이 되는 1교시예요. 1교시 문제가 영양학의 생화학 60문제, 영양교육, 식사요법, 생리학에 해당이 되는 60문제가 여러분들 1교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후 시간에 조리 원리를 들어가면서 다시 얘기하겠지만은 이제 2교시 시간에 들어가는 거가 이제 단체급식 위생법규, 그 다음에 식품학, 식품미생물 조리 원리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파트에서 다시 이제 60문제 또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60문제가 있게 되고 또 40문제 나누어지게 돼서 220문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식품학 및 조리원리 파트는 해당 수업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구성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개념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근데 대단히 이게 이제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이 전체가 모두 다 올 과락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내가 60개, 40개, 160개를 다 맞았어 라고 하더라도
영양교육 식사요법 생리학 파트 60에서 40%에 해당되는 24개, 24문제 이상을 맞지 못하면 떨어지게 되는 거죠. 한 과목이라도. 전체 과락이 돼버린 거예요. 전체 과락. 결국은 2016년도에 있었던 올 과락이 여기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과목 한 과목을 놓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모두 다 어려운 과목이고요. 제가 설명이 길었는데 지금 이제 강의를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인강으로 들으시는 학생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실강으로 오신 학생들도 있을 텐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다 오신 거잖아요. 가는 게 맞나 안 가는 게 맞나 뭐 남들은 그냥 합격한다는데 나는 가야 하나 이걸 들어야 하나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영양사 시험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도 재수생이에요. 영양사 시험. 저는 영양사 시험이 너무 쉬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건방진 거죠. 그래서 저희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공부 안 한 친구들도 최소한 2달 전, 1달 전부터 시작했는데 저까지 것 이러면서 저 때는 또 시험이 쉬울 때였었거든요. 제가 대학 다녔을 때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2주 전에 책을 편 거예요. 2주 전에 딱하니 앉아서 자, 지금부터 이제 영양사 시험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그것도 제가 이제 식용과였잖아요. 저도 식품영양학과인데 그때 이제 알바로 돈을 벌겠다며 그 이제 4학년 끝나고 대학원 들어가기 전에 그 2달 사이에 제가 입시학원을 찾아가서 수학과를 나왔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수학과 나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막 학생들이 이제 수학을 가르친 거죠. 그러면서 낮에 너 돌대가리냐 이래서 막 얘들 막 손에 매 때리고 똑바로 숙제 안 해와 이런 돌대가리들 막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밤에 이제 와서 딱 책을 딱 펼친 거죠. 영양학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패스해보자. 아는 과목이 나와야 되니까 영양학 패스, 단체급식 패스, 생화학 패스, 생리학 패스, 식사요법 패스. 책 딱 넘기는데 10분 걸리더라고요. 내년에 과감하게 끝냈어요. 아, 이거 2주치 공부 분량이 아니구나. 이렇게 딱 이제 결론을 냈던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후배들 시험 볼 때 거기다 제 원서 밀어넣어서 같이 이제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나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 3주에서 4주 뒤에 합격 문자 날라오잖아요. 합격 일자 바로 전날 낮에 정오 12시가 지나고 나면 핸드폰에 문자가 들어와요. 합격입니다. 전날 들어와요. 전날 오후에. 합격 해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왜 새삼스럽게 안 해보신 듯. 그죠? 그래서 전날 바로 오후에 합격입니다. 불합격입니다. 문자가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합격이다 이렇게 되면은 그 국시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800원인가 600원인가 인증료만 얼마 금액을 지불하면은 내가 어느 과목에서 몇 점 맞았는지 다 떠요. 전체적으로 다. 그러니까 어디서 내가 어디서 좀 실수를 했구나 안 했구나 이걸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그리고 응시료가 95,000원인가 97,000원인가 그래요. 비싸요, 여러분들. 응시료도. 그러니까 그다음에 수석 합격하면은 돈도 준대요. 다시 3만 원인가. 그러니까 그건 스스로한테 줘도 돼. 3만 원. 나는 그냥 합격하면 다 여러분들 수석 합격이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알 바 없어. 그러니까 합격하면 내가 수석인가 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던 적이 있는데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첫 시간에 제가 지금 시험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머릿속에 시험 개요, 흐름 이걸 파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강의 시간에 저도 이제 강의하면서 평가 부분에서 약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교수님이 너무 좋아요. 이런 학생들도 있는 반면에 교수님 말이 너무 많아요. 이런 학생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을 줄여야지 하는데 안 줄여지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제 최대한 강의에 관련된 얘기만 얘기를 할 거고요. 첫 시간이니까 얘기를 드리는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보면은 강의하다 보면은 나중에 우리 비만에서도 나오게 되는데 비만에서 이제 식사요법도 있고 운동요법도 있고 뭐 수술요법도 있고 약물요법도 있지만은 자기인지요법, 행동수정요법 이렇게 해서 행동수정요법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내 행동에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라는 걸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 관찰, 난 뭐가 문제지? 그 다음에 자기 관리, 이제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상을 해주셔야 돼요. 보상. 이 보상이라는 게 저는 과거에는 이걸 꼭 뭐 보상을 해야 돼 이랬었는데 지금이 이제 7월 첫째 주고 지금 중고등학교 아이들 이제 빨리 끝난 학교는 지난주 이번 주 지금 기말 시험이 있는 건데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시험 이렇게 넘어오셨잖아요. 또 이거를 또 시험 준비하러 또 오신 거고 그러면은 시험이라고 했으면은 아까 제가 합격하면 수석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냥 합격이라는 관문을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패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식용과 학생들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저는 뭐 영양사가 제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안 해봤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안 해봤잖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영양사 짧게 했어요. 길게는 못하고. 저는 짧게 11년만 했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10년 10개월 정도를 제가 영양사를 했었었는데 처음에 저도 하고 싶지 않아서 대학원을 갔던 건데 결국은 다시 영양사를 하다가 또 공부를 하고 이랬었는데 일단 네가 전공을 했으면은 3년 공부를 했든 4년 공부를 했든 전공을 했다면은 가져라. 라이센스 영양사 면허증은 들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들고 있는 다음에 내 적성에 맞아 안 맞아 선택권을 주려면 네가 면허증을 가져야 된다. 그 이후에 그 다음 결정해. 할지 말지는 일단 가져봐. 가진 다음에 얘기를 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저 이 시험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미리 포기하면 안 돼요 막 이러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졸업하기 전에 학생들이 조리사 면허, 위생사 면허, 그 다음에 영양사 면허, 그 다음에 야무진 친구들은 그 식품 제조기사 자격증까지 따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업기사 자격증을 따면은 전문대에서는 그거를 16학점까지 전공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몇 개만 전공을 더 들으면은 학위를 받을 수가 있어요. 2, 3년에서. 뭐 이런 것도 있게 되는 건데, 근데 쉽지는 않아요. 산업기사 보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과목들이. 뭐 가공학에, 식품학에, 뭐 저장학에, 뭐 굉장히 어려운 과목들이 많이 들어있는데도 합격을 해야 학생들이 의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은, 자, 보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일단 여기를 왔어. 강의를 들었어. 라고 했으면은 그 8주간 정말 나한테 뭐 시간을 내서 정말 힘들게 시간을 내서 왔고 돈 투자를 해서 왔고 오셨잖아.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 일단 스타트 했다라는 것만으로 나 대단하다. 나 잘했다. 그 다음에 일단은 공부가 잘 되는 날도 있을 거고 잘 안 되는 날도 있겠지만은 빠지지 말고 8주간은 끝까지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7, 8월 강의를 저는 사실 권장하진 않아요. 학생들한테. 이거 학원 관계자님이 보시면 큰일 나겠지만은 권장하진 않는 게 뭐냐면은 7, 8월에 미리 들어놓잖아요. 그러면은 9월, 10월, 11월, 12월, 1월 5개월간 무지하게 불안해요. 불안해. 왜 불안해? 7, 8월 동안에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는 안 했어. 근데 이것도 외워야 된대, 저것도 외워야 된대. 공부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다라는 것만 알게 돼요. 그러면은 공부할 게 이렇게 많은데 내가 몰랐구나라는 것을 인지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그리고 나머지 날은 공부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학생들은 10월, 11월 반에 또 들어오기도 하고 12월, 1월 반에 또 들어오기도 해요. 그럼 이렇게 또 들어온 학생들이 합격하느냐?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안만 한 거죠. 불안만 하고 여기 앉아있는 게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내가 얘기를 한 거지 여러분이 공부한 거 아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여러분 공부한 거 아니에요. 좋은 데 떠든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공부 아니거든. 그러니까 8주 동안 다 못 외우시더라도 이제 그 주차마다 매주 수업 범위가 나가잖아요. 당일날 매일 복습을 하세요. 왜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면은 내가 밑줄 쳐놓고 글씨 써놨는데 분명히 내 글씨 맞아. 그죠? 내 글씨 맞는데 누가 써준 거 아니잖아. 내 글씨 맞는데 왜 써놨지 이걸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일날 봐놓고 나서 그러면 적어도 나중에 외우더라도 이게 무슨 내용이었는지만 파악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하세요. 너무 많이 외우려고도 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예습은 못 하시지. 예습은 못 하시지만은 복습 매일 못 해요. 그러면은 그 한 주 내용이라도 내가 시간 투자를 해서 그 주 거는 공부를 해놓겠다. 적어도 학원 다녔던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는 해놓겠다. 외우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외우시지 말고 이해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시간이 불안하지 않아요. 지금 7, 8월 공부해 놓으시고 나서 이 시간 지나버리면 정말 불안해지거든요, 마음이. 그러니까 먼저 시작한 만큼 그걸 최대한 활용하시라고요. 활용하시면서 8주 강의 동안 빠지지 마시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내 나름대로 나한테 그래서 내가 정말 8주간 열심히 수업도 들었고 나한테 기특하다라고 한다면은 나한테 충분한 보상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정말 먹고 싶었던 거, 정말 가고 싶었던 거, 정말 갖고 싶었던 것, 하고 싶었던 것 이런 것들 이거는 보상을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나한테 나 참 잘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여러분들이 보상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세요. 마지막 날 제가 아이스크림 쏠게요. 저 8주간 다 나왔다 이러신 분한테는 제가 그래서 보상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결과를 합격이라는 결과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여러분들이 영양사 면허증을 가지고서 또 다른 많은 길들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아셨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식사요법 책을 보시면은 항상 책을 볼 때는 맨 앞에 차례를 먼저 보세요. 차례. 공부 방법은 차례예요, 여러분들. 차례예요. 그래서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마찬가지예요.
어떤 과목이든지 그 책을 보시면은 아, 이 과목이 이걸 배우는 거구나 라고 보시려면은 전체적으로 차례를 쭉 보셔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그 공부 잘 열심히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못한다기보다는 성적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도 저한테 물어요. 교수님이 나온다 그랬던 거하고 시험지하고 맨날 다르게 내세요? 이렇게 물어. 내가 왜? 이렇게 내면은 표 중요하다고 막 일찍이 설명해 줬어요. 그러면은 얘들아 이 표는 꼭 봐라. 근데 이 표에 대한 질문을 여 위에 문장에서 제가 내요. 그러면은 이 문장을 읽어보고 나서 이 표의 내용을 써야 되는데 이 표를 안 냈다는 이유만으로 찝어준 데서 시험 문제를 안 냈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학생들은. 이 표 똑같이 낼 거야.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시험 공부를 할 때는 먼저 큰 가지를 치셔야 돼요. 큰 줄기를 보시고 그 다음에 작은 가지를 만들고 여기에서 이제 세부사항으로 공부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1챕터를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이 1챕터를 내가 머릿속에 다 외워버려야지 안 돼요. 답답하고 안 되거든요. 집중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일단은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냥 소설책 넘기듯이 넘겨요. 그 다음에 그래도 잘 요점 파악이 안 돼. 그럴 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은, 아, 아까 그 이론이 이런 식의 문제로 나오는구나. 라고 이제 문제 적용을 하는 거죠. 문제를 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내가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틀리네? 오늘 이제 제가 내용 얘기할 것 중에 식품 예를 들어서 식품 교환표를 얘기를 한다. 근데 식품 교환표 그 표 다 외우라 그랬는데 저 표를 다 외워야 돼. 저 숫자를. 이랬는데 막상 문제를 풀다 보니까 칼로리 계산을 하래. 단백질 계산을 하래, 지방 계산을 하래, 이런 문제를 보다 보면, 아, 이래서 저 표에 있는 숫자를 외워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되면은 다시 이론으로 돌아와서, 아,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걸로 봐서 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외워야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이 한 줄 한 줄을 내가 다 외워버려야지 안 돼요, 그거는. 넘기시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문제 적용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문제집도 한 권만 사시면 돼요. 여러 권 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는 문제집 딱 하나.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그 시험 직전에 풀어보는 모의고사 문제집 있잖아요. 그거 권장하지 않아요. 괜히 마음만 불안해져. 그러니까 그거 안 풀어도 돼. 안 풀어도 되는 거니까 그냥 큰 문제집 하나 있잖아요. 그 문제집 한 권만 사셔서 한 챕터 풀어보고 문제 보시고 한 챕터 풀어보시고 문제 보시고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우리 학원 교재가 여기 학원에서 주시는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교재가 말 그대로 서브노트예요. 그러니까 이 이론만 보셔도 충분해요. 이론 부분은. 얘만 보셔도 충분한 거고 문제는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교수님 문제는 왜 시험 문제하고 안 똑같아요가 아니라 문제 푸는 요령을 배우고 이 이론이 이렇게 적용되는 거를 배우는 거지. 아, 이 문제 똑같이 나왔어. 얘 답 3번이었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시는 거예요.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그래서 항상 볼 때는 순서를 보셔야 돼요. 순서. 식사요법에서는 도대체 뭐가 나오나? 자, 보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할 부분이 제1장 식사요법의 개요. 도대체 식사요법이라는 게 무엇이냐? 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크게 4가지 키워드를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식사요법의 개요에서 영양관리라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병인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영양지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식품교환표라는 게 무엇인지 4가지가 키워드예요. 1장 키워드. 1장 키워드. 그 다음에 2장, 3장을 보시면은 2장, 3장은 위장관질환, 간, 담독의 췌장질환이라고 나와서 자 보시면은 저는 식사요법 과목이 굉장히 저는 재미있는 게 이론으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걸 계속 저는 배웠을 때 굉장히 재미있게 잘 배웠었는데 구강, 우리가 음식을 입으로 섭취해서 식도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음식물이 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오시기 전에 7시, 8시 정도에 식사를 하셨다라고 했으면은 지금 시간에는 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위. 그 다음에 위에서 이제 꾸불꾸불꾸불 7m에 해당이 되는 소장, 12지장, 공장, 회장을 거쳐서 소합수가 되고 난 다음에 여기를 통해서 이제 대장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 오른편 부분에 이제 맹장을 지나서 상행결장, 위로 올라간다. 상행결장, 옆으로 갔다. 횡행결장, 아래로 내려온다. 하행결장, S자 모양이다. S상결장, 직장, 항문. 그러니까 여기까지 관련된 질환을 위장질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막연하게 그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구강에서의 질환은 뭐가 있을까? 삼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식도에서의 질환은 뭐가 있을까? 역류성 식도염이래, 내가.
위에서의 질환은 뭐가 있을까? 만성위염이래, 급성위염이래, 위궤양이래, 이런 질환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12지장으로 내려와도 12지장 궤양이 있을 거고, 내려오게 되면은 설사, 소화가 잘 안 되고 흡수가 안 되고 지방변을 보게 되고, 이러한 소화흡수에 관련된 질환들, 장에 염증이 생겼대, 장염, 이러한 질환들. 대장으로 내려오게 되면 대표적인 것이 변비, 그 다음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래.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대장 질환들 관련된 거예요. 이것들이 왜 생겼고,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치료할까라는 것이 바로 식사요법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에 오른편으로 해서 우리 장기로 가장 큰 장기로 해당이 되는 것이 간이 되는 거죠. 간. 그 다음에 간에서 만든 담즙을 저장하는 곳이 담낭. 간, 담낭. 그 다음에 위 뒤편으로 있는 이자라고도 말하는 췌장. 그래서 간, 담낭, 췌장 질환도 소화기계 질환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간에 문제가 있었을 때 간염이다, 간경화다, 간경변이다, 그 다음에 지방간이다, 간암이다, 이러한 것들. 담낭염이 있다, 담석이 있다, 췌장에 염증이 있다, 췌장암이다, 이러한 것들. 이 소화기계 질환이라고 이쪽 파트를 크게. 그 다음 들어가시게 되면은, 자, 그 다음 거 봐보세요. 당뇨. 워낙 중요하게 많이 물어요, 당뇨 문제는. 당뇨 문제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대사증후군 문제 많이 들어보셨죠? 대사증후군 관련해서 이러한 내용들도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6장 보시면은 심혈관계 질환. 보시면은 심혈관계 질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심장이에요, 심장. 그래서 좌심실에서 이제 대동맥으로 혈액을 내뿜는 거에 해당이 되면서 온몸을 혈액을 순환한 다음에 다시 대정맥을 통해서 우심방으로 들어가는 순환에 대한 건데, 이 혈액을 온몸에 펌핑해야 되는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서, 그래서 혈액이 계속 순환해야 되는데 순환하지 못하게 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을 우렬, 고여있다 이 뜻이에요. 우렬성 심부전, 심장이 온전하지 않다. 그 다음에 심장에 굉장히 큰 동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에서 대동맥으로 온몸에 혈액을 내뿜지만은 뿜어내는 혈액 줄기 중에서는 자기한테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혈관을. 자기한테도. 그 중요한 혈관이 바로 이렇게 해서 심장이 주먹처럼 생겼다면은 이 심장을 왕관처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왕관 모양으로 생긴 동맥이다라고 해서 관상동맥인데, 이 커다란 관상동맥이 가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막혀버리고, 심하면은 이게 굳어버리고, 그래서 이거를 많이 들어보셨죠? 허혈성 심장병의 협심증, 심근경색, 부정맥, 심장마비, 이런 질환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질환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혈관에 문제가 왔어. 혈관에 문제가 오게 되면서 혈관이 받는 압력에 문제가 왔네. 고혈압, 저혈압. 그 다음에 혈관이 딱딱해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딱딱해져 가면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 경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간경변, 심근경색, 신경화, 이렇게 동맥경화, 이렇게 경자가 들어가게 되면 아, 굳는구나, 굳어버리는구나 라고 해서 바로 동맥경화증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혈액으로 흘러가는 것은 맑은 액으로 혈액은 깨끗하게 흘러야 돼요. 근데 이 혈액이 끈적끈적, 지질이 너무 많아. 그래서 소위 말해서 혈전이라고 이제 전문 용어로는 혈전인데, 혈전 이렇게 말을 하면 잘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냥 쉬운 말로 피가 떡처럼 엉겼다라고 해서 피떡이라고도 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엉겨버리게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뇌에서 막혀버리면 뇌졸중 뇌출혈돼 버리는 거 아니에요. 터져버리는 거, 막혀버리고. 이러한 건데 바로 혈액 성분에 문제가 생겼네. 어떠한 문제?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지질이 너무 많이 쌓였네. 그래서 고지혈증 문제. 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심장, 바로 이제 혈관, 혈액, 이러한 것들, 혈압 관련된 질환들을 심혈관계 질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파트로 들어가는 것이 비뇨기계 질환인데, 자, 비뇨기계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신장, 그래서 신장이 있고요. 양쪽에 배꼽을 주변으로 해서 양쪽으로 좌우 두 개의 신장이 있게 되는 거고, 신장에서 나오는 소변을 받아요. 그러니까 소변을 받았다. 수뇨관, 모아놨던 소변을 모아서 방광에 소변을 모으죠. 그래서 방광에 소변을 모아서 약 300ml, 400ml가 넘어가면 아, 소변 마려워, 이걸 느끼게 되는 거죠. 방광, 요도를 통해서 이제 소변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신장, 수뇨관, 방광, 요도 이 전체를 묶어서 바로 비뇨기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뇨관 질환, 방광 질환, 요도 질환 이런 건 안 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 신장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따 제가 얘기할 건데 여러분들 요즘에는 신장 질환이라고 안 하고 콩팥 질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그대로. 그래서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급성 신부전, 만성 신부전 이렇게 말을 했으면 지금은 급성 콩팥병, 만성 콩팥병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 책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이 책을 다시 개정을 하면서 이번에 다시 정리를 하면서 신장으로 써져 있는 모든 단어들을 콩팥으로 다시 재정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서 제가 왜 그 한글 파일에서 바꿔쓰기 있잖아요. 곧 찾아서 바꾸기를 해놨는데 진짜로 신장을 재고 몸무게를 재야 된다. 나와야 되는데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콩팥을 재고 콩팥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비만 부분에서도 신장 분의 뭐 몸무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것도 몸무게 분의 콩팥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비뇨기 파트만 보느라고 여기서만 교정을 했는데 앞쪽에 신장이 나온다는 사실 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책 이번에 강의 준비 다시 하면서 내 책 다시 정리됐네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콩팥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콩팥이 여기 왜 들어와 있지? 봤더니 제가 이 신장을 콩팥으로 바꾸다 보니까 이게 다 튀어나와 버렸더라고요. 이렇게 몇 군데가. 이런 오류가 있으니까 그냥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이걸 또 콩팥분해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신장 콩팥 이런 게 있었는데 이 파트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신장질환 파트에 대해서 배우는데 신장은 여러분이 사구체, 그다음 보호먼 주머니, 근위세뇨관, 헬레고리, 원위세뇨관, 집합관, 신우 들어보셨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이 네프론의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되는 건데 바로 이제 뭐 사구체 신염이라든지 신증후군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했던 급성 콩팥병, 만성 콩팥병 그 다음에 정 안 되면은 투석, 혈액투석을 하든 복막투석을 하든 그래도 안 되면 신장 이식까지 나오는 파트가 이 신장질환 파트예요. 이제 이쪽 파트 이게 비뇨기계에서 건드리는 파트고요. 그 다음이 제 8장이 빈혈인데 자, 여기까지가 시험 문제의 메인 파트예요. 식사요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가 그러니까 전에는 올해 여러분들이 처음 문제 배점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식사요법 문제가 40문제였잖아요. 40문제였으면은 지금까지 문제들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에서 각각 4문제 정도씩 나왔었어요. 각 파트마다. 그럼 32문제가 되는 거죠. 32문제가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메인 파트로 들어가는 파트였고, 그 중에서도 뭐 당뇨는 2문제가 더 나와서 6문제.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8장까지가 메인 파트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자, 올해 그 개정이 되면서 여러분들한테 더 강조를 했던 파트가 뭐였냐면 이제 암이 더 세게 들어가는 거예요. 암 파트가 들어가 있고요. 실제로 암 환자 굉장히 주변에 흔하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남자는 10명 중에 8명이 암으로 사망한다. 여자는 8명 중에 6명이 암으로 사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진짜로 암이 많이 발생되는 환경이 된 것도 있고 제가 봤었을 때는 찾아내는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되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이러한 내용들이 있게 되는 건데 암에 대한 내용이 좀 더 나올 거고요. 10장 보시면은 면역, 그 다음에 수술, 화상, 그 다음에 호흡기 질환이 있는데 작년이 아니라 2016년도 2월에 시험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에이즈가 시험 문제로 나왔더라고요.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 문제가 시험 문제로 우리 문제로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호흡기 질환 그러면은 뭐 폐결핵, 폐렴 이런 거 떠오르시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작년 4, 5, 6, 7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질환 중에 하나가 메르스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메르스 같은 경우에도 별게 아니에요. 이게 메르스가 미들, 중간, 이스트 그러니까 중동 지역이란 뜻이에요. 중동 지역에 R이 respiration, 호흡이에요. 호흡기에 신드롬, 이상 증후가 생겼다. 이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MERS가 중동의 호흡기 증후군 이게 메르스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 메르스 문제, 호흡기 질환 얘기도 있었고요. 근데 한참 이 메르스로 문제가 떠들었을 때 사람들이 말했던 게 뭐였냐면은 야, 메르스 갖고 뭐라 그러지 말아라.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아.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더 심각한 것은 결핵이야.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많았어요. 여러분들 12월 말에 그 실 팔았잖아요. 우표처럼 생겼던 거. 그래서 실 팔았었는데 그 실 기금이 바로 결핵 환자 기금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사라진 것 같은데 여전히 선진국에 현재도 많은 게 결핵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강의실에는 없어요. 안 계세요. 왜냐면은 이 결핵은 감출 수가 없어요. 기침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잔기침이 계속해서 감기도 아닌데 기침이 계속해서 2주 이상 간다. 그러면 가족 간의 감염이에요. 감염이기 때문에 기침이 일단 길어진다 그럼 보건소 가서 검사해 보셔야 돼요. 병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결핵균은 상재균이에요. 떠다니는.
상재균인데 말 그대로 면역력이 떨어졌었을 때 올 수 있는 거예요. 불안하시죠? 갑자기 기침하시면서.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조절이 안 될 만큼 심하게 되는 것이 결핵. 이것도 이제 호흡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질환들이 호흡기 질환들. 그 다음에 11장에 신경계 및 골격계 질환도 있고요. 신경계 질환 같은 경우는 머리 아파, 편두통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치매 이러한 것들 있죠. 이러한 것들도 다 신경계 질환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골격계 질환 같은 경우에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파트가 이제 워낙 골다공증, 골련화증, 골절 이 파트로도 잘 물어요. 골격계 질환 파트. 그 다음에 마지막 12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선천성 대사장애가 들어가게 되면서 선천성 대사장애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갈락토주를 대사 못하는 갈락토세미아 환자가 있다. 그 다음에 페닐케톤 유레아, PKU 들어보셨죠? PKU 환자라든지 통풍 환자라든지 그 다음에 내분비 조절 장애, 뭐 예를 들어서 거인증이라든지 뭐 쿠신 증후군이라든지 들어보셨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여러분 보시다 보면은 제가 아까 식사요법 및 생리학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생리학 파트를 이제 따로 생리학은 식사요법 안으로 들어와 있긴 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생리학 선생님이 이제 내일 강의하시는데 정말 강의 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생리학 생화학 열심히 잘 들어놓으세요. 그러면은 학부 때 이제 그때 들으셨었을 때는 잘 이해 안 됐던 것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절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자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잘 들을 수 있는데 특히 여기에서 내분비 질환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내분비가 바로 결국은 호르몬이거든요. 호르몬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 호르몬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호르몬 그러면은 이제 내분비 기관의 가장 큰 중추는 뇌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너의 성감대는 어디냐? 만약 이런 질문을 했어요 실제로. 그럼 학생들이 굉장히 민망해요. 막 이렇게 쳐다보면서 너의 성감대는 어디야? 이렇게 쳐다보면은 막 이제 뭐 목덜미요, 뭐 귀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성추행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저도. 근데 제가 원했던 답은 뇌였던 거예요, 뇌. 그러니까 아무리 벗은 몸을 받건 아니면 다 입은 옷을 받건 간에 예를 들어서 뭐 그 전체적으로 온몸을 다 감싸고 있는 여자에서 살짝 드러난 발목을 봤는데 굉장히 섹시하더라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뇌란 말이죠. 그래서 여성들의 경우에는 내 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생리주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생리주기가 틀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생리를 했는데 4주가 지나지 않고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문제가 되는 건데 그게 생식기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뇌인 거죠. 그래서 뇌 부분에서 바로 이제 호르몬 조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 황체 호르몬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분비 자극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에 문제가 생기면서 생식기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로 해서 작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왜 우리가 만병의 원인은 스트레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뇌가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에 대한 거기 때문에 내분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잘 알아놓으셔야 되는데 식사요법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질환들에 관련된 것들이고요. 일단은 모든 교재마다 차례를 보시면서 어디쯤 진행이 되고 있나? 현재 어느 파트까지 왔나? 이 과목은 이런 걸 배우는 거구나. 이러한 개념 정리를 꼭 잘 하세요.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자, 보시면은, 첫 번째, 식사요법의 개요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식사요법은 영양사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의사의 진단이에요.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자, 영양 원리를 기본으로 한다. 그래서 질병의 종류가 무엇이냐, 현재 이 사람의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영양, 식사의 실천으로 크게 4가지 밑줄 해놓으세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좀 더 좋게 영양 상태를 증진시켜주고, 자, 두 번째, 질병을 치료해 주면서 이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더 이상의 질병을 재발을 방지하고자 한다. 그래서 뭐 식사요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면은 영양상태 증진, 질병치료, 합병증 예방, 질병 재발 방지 외의 것을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올해 이번에 지금 시험 제도가 바뀌면서 제가 이거는 새롭게 들어간 단어다라는 걸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 중에서 식사요법 파트에서 새롭게 들어간 단어가 영양관리과정이라는 단어가 새로 들어간 거예요. 이 과정. 그러니까 이거 개념만 알아놓으세요. 별다른 건 없어. 근데 영양관리과정이라는 단어가 뭐냐? 이거 단어. 올해 들어간 거, 올해. 이번에. 그래서 영양관리과정을 NCP라고 해요. NCP라고 하는데
뉴트리셔널 케어 프로세스라고 해서 뉴트리션, 영양적으로 케어하는 과정이다. NCP. 그래서 실무 영양사가 환자에게 전문적인 영양관리를 제공하고자 바로 이제 2003년 체계적인 업무 수행 절차인 영양관리 과정 모델을 개발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임상영양학 파트에서만 적용을 했는데 이거를 우리 식사요법 시험 문제, 영양사 식사요법 시험 문제에서도 이 단어를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용어도 있구나. 보세요. NCP. 그래서 자, 임상영양과 영양관리 영역을 체계적으로 연결시키는 바탕이 되었다. 그래서 크게 4단계로 구성이 돼요. 단계는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환자가 오게 되면은 현재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상태지? 라고 판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판정. 그래서 첫 번째는 환자 상태를 판정, 영양 판정. 자, 두 번째, 그래서 이 사람은 아직 경증이다, 초기다. 이 사람은 굉장히 심각한데, 그래서 진단을 내려야 돼요. 두 번째 단계는. 자, 진단. 세 번째, 중재. 이 사람은 지금 초기니까 크게 수술이나 약물 없이 일단 행동으로만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 사람은 지금 이미 끝난 상태니까 당장 수술이 들어가야 되겠다. 중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맞게끔. 그게 중재예요. 그 다음 마지막 단계로 이 사람을 끊임없이 모니터링 계속 잘하고 있나 보면서 평가해주는 과정까지를 계속 순환을 시키려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여러분? 영양 판정. 두 번째가 뭐라고요? 영양 진단. 세 번째가 영양 중재. 네 번째가 모니터링 및 평가. 이렇게 쭉 단계를 꼭 단계. 그래서 영양 판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밑에 보시면 자, 원인을 결정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 확인, 해석하는 거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그림이라고 나와 있는 걸 보시면은 자, 영양 판정을 할 때 크게 5가지가 있어요. 먼저 임상조사.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봐보세요. 임상조사에서 환자 볼 때 혀를 내밀어 보세요. 그 다음에 뭐 손톱 펼쳐 보세요. 뭐 이런 거 보잖아요. 그 다음에 피부도 한번 찔러보게 되고 그랬을 때 혀를 내밀었어. 혀를 내밀었는데 아 해보세요 막 이러잖아요. 혀를 내밀었는데 혀가 울퉁불퉁하고 하얀 게 맞는 거예요. 만약에 혀를 내밀었는데 혀가 반짝반짝하고 빨갛다. 이건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를 통해서 본다든지 머리카락이 최근에 반응이 많이 비었다든지 그 다음에 안구를 봤는데 눈동자 하얀 자의 색깔이 노랗다든지 손톱을 봤는데 손톱 색깔이 손톱이 벌써 스푼형으로 해서 뒤집히면서 손톱이 쩍쩍쩍 갈라진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 사람 지금 빈혈 증상이 나타나는구나. 입술 색깔이 옅다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을 임상조사라고 하게 돼요. 그 다음 식사조사도 하죠. 그래서 24시간 어저께 뭐 드셨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아니면 지난 3일간 지난 일주일간 식사일기를 써오세요. 주로 어떤 음식을 많이 드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식사조사. 그 다음에 왜 여러분들 문진표라 그래서 건강진단 받으러 가기 전에 가족력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직계가족 중에 뭐 암 환자가 있느냐, 직계가족 중에 고혈압이 있느냐, 직계가족 중에 뭐 당뇨병이 있느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어떤 질환을 앓은 적이 있느냐,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묻죠. 그 다음에 현재 어떤 약물을 드시고 있느냐 이런 거 묻잖아요. 그런 것들을 환자의 과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 키하고 몸무게 재보죠. 비만인지 말랐는지. 그 다음에 이 신체 계측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몸무게예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는데 최근 6개월 사이에 내가 살이 너무 많이 쪘어. 의도하지 않았는데 살이 너무 많이 빠지고 있어. 이러한 것들. 신체 계측, 몸무게 변화가 환자에게선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생화학검사. 그래서 직접 그럼 혈액검사를 해봅시다. 직접 뭐 뼈 이러한 CT를 찍어봅시다.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생화학검사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첫 번째, 환자의 사회력 및 병력.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은 뭐, 만성질환이 있느냐, 없느냐, 약물 중독, 건강보조제, 배변 습관,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뭐, 교육 수준, 직업, 종교, 수입 정도, 주거시설 상황. 정도는 왜 물어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 요즘에 이제 IS 때문에 문제가 되긴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이 절실한, 뭐, 예를 들어서 이슬람 신도다. 이 사람이 절실한 뭐 힌두교 신도다. 뭐 이 사람이 절실한 뭐 유대교 신자다라고 했었을 때 작년 재작년에 그 캐터링 업체, 외식 업체에서 화두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드러났던 단어가 할랄 인증이었어요. 할랄. 그래서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돼지고기를 먹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뭐 소고기, 그 다음에 유대교 같은 경우에도 돼지고기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나머지 고기를 먹더라도 할랄 인증을 받은 고기냐 아니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코셔 인증이라고 하거든요. 코셔 인증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건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굉장히 큰 시장으로 나가는 게 동남아 시장 중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시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라면이 많이 나가. 근데 라면 스프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고기, 뭐 농축, 분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들어가는 소고기가 할랄 인증을 받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리고 영양사들 같은 경우에도 할랄 인증에 대한 개념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특히 이제 아오옹 같은 경우에가 면접 볼 때 할랄 인증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즘은 워낙 이제 글로벌하기 때문에 한번 이제 아오옴, 그 삼성이었었는지 아오옴이었었는지 근무하는 이제 영양사가 있는데 막 조리원 여사님들이 급하게 찾더래요. 그래서 갔더니 외국인이 뭐라고 막 질문을 하는 거야. 질문을 하는데, 내가 이슬람 교도인데 니네 메뉴를 보니까 여기 두 가지 메뉴가 있는데 여기 돈가스 튀김이 있고 여기 두부 튀김이 있는데 난 두부 튀김을 먹을 거다. 근데 이 두부 튀김을 돈가스랑 같은 기름에서 튀겼냐 따로 튀겼냐 그걸 물어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조리원분들은 뭐라고 물어보는지 모르니까 이제 영양사를 불렀는데, 영양사가 이제 세퍼레이트 분리해서 우린 튀겼다라고 했는데, 가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두부튀김을 받아갖고 갔대요. 갔는데 나중에 저 사람 뭐라는 거냐고. 그래서 이만저만 해서 같이 튀겼냐 따로 튀겼냐지 물어보는 거다 그랬더니 같이 튀겼는데 이러더라는 거예요. 알 바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했던 적이 있는데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데 종교에 따라서 또 먹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도 있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자, 이러한 차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가구 구성, 흡연 여부 이러한 것들을 사회력 병력 조사라고 한다. 자, 신체 계측. 여기 드디어 아까 제가 말했던 게 나와요, 여러분들. 환자의 신체 계측은 콩팥. 이게 아니라, 콩팥이 아니라 이것은 뭐라고요? 신장. 바꿔놓으세요. 신장. 이제 잠자다가 이제 밑줄 해놓고 이제 뭔지 몰라, 나중에. 바꾸세요. 빨리 자던 분도 벌떡 해서. 신장. 이렇게 이제 쭉 비율을 보는 신체 계측이 있고요. 생화검사에서는 나중에 제가 이제 하나하나 다 자세히 설명을 할 텐데, 몸에 있는 단백질 수준, 그 다음에 내장 단백 수준, 면역 기능, 그 다음에 질소 균형, 혈액 상태 이러한 것들 알아보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식사 섭취 넘어갈게요. 식사 섭취 부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은 24시간 회상법, 어제 먹은 것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 밖에 식품 섭취량, 식품 섭취 빈도, 주로 튀김류를 많이 먹느냐, 육류를 많이 먹느냐, 생선류를 많이 먹느냐, 채소류를 많이 먹느냐 이렇게 해서 어떠한 빈도, 식사 일기, 뭐 계산 이런 걸 할 수도 있다라고 했고요. 임상 조사, 얼굴, 머리카락, 피부, 근육, 뭐 그다음에 뭐 갑자기 각질이 일어난다든지 각화, 탈모, 탈색, 염증. 여러분들 그 다이어트, 급격한 다이어트의 가장 대표적인 후유증 중에 하나가 탈모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뭐 갑자기 몸이 이제 산성화되면서 모근이 약해지게 되면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탈모. 그러니까 이 사람 몸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탈모, 염증, 변형, 부종. 이런 것들도 다 몸의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판정을 했어. 그렇게 되면 두 번째 단계가 진단. 현재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단계인지 도출해낸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중재. 그래서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하라고 시킬 것인지. 자, 밑에 봐보세요. 식품 영양소를 교육할 것인지, 영양교육, 영양상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매우 심각해. 그럼 간혹과 의사 다 모여서 얘기를 해봐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타 분야와의 협의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윗줄 보시면은 각 개인에게 필요한 적절한 영양 중재, 환자의 영양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중재예요. 판단, 진단, 중재. 아셨죠?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잘하고 있는지 계속 끊임없이 모니터링, 그러니까 바람직한 결과를 하고 있는지 봐라. 그래서 자, 이 사람의 영양 결과물, 지식이 이거를 들어오기 전에 이 사람의 지식 정도가 변화했는지, 그 다음에 건강 상태가 변화했는지, 환자가 스스로 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어요 라고 느끼는 삶의 질 만족도가 높아졌는지, 여러 가지 뭐 건강관리 유용성 이러한 것들을 한번 체크해봐라 이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양관리 과정이라고 한다. 아셨죠? 그러니까 아주 크게 몰라도 돼요. 일단은 여러분이 첫 번째 기억하실 거는 영양관리 과정이라는 것을 Nutritional Care Process, NCP라고 하더라. 그래서 맨 처음에 오게 되면 환자를 뭘 먼저 해야 된다? 판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진단이 먼저죠.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먼저 뭐를 해야 돼요? 뭐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판정 맞죠? 그래서 현재 어느 상태인지 판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판정에 따라서
진단을 하시고 어떤 식의 교육을 시킬 것인지 중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면서 평가를 해봐라 라고 했죠. 이 단계를 NCP라고 하더라. 이 개념 정리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것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 병원식의 종류부터는 뭐 이거까지 설명할까요? 쉬는 시간 드리면 좋겠죠? 잠깐 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